반갑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싸움, 공산주의 바이러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 책의 저자들은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쓴 공산당 선언을 5가지 테마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유물론, 둘째, 계급투쟁론, 셋째, 부르주아 계급, 넷째, 프롤레타리아 계급, 다섯째, 프롤레타리아와 공산주의, 공산당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계급투쟁론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았고, 오늘은 부르주아 계급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책의 저자들은 책 20페이지에서 마르크스를 언급하면서 시작하고 있는데, 부르주아 계층이 역사상 얼마나 위대한 성취를 이룩했는지를 자세하고 정확하게 쓴 인물이 바로 마르크스라는 것입니다. 공산당 선언에서 마르크스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 활동이 실로 무엇을 이룩할 수 있는지를 증명한 것도 바로 그들 부르주아였다. 마르크스의 지적은 인간이 열심히 일하면 얼마나 많은 것을, 얼마나 광범위하게, 얼마나 대규모로, 얼마나 놀랍게 성취할 수 있는지를 부르주아가 보여주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18세기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산업혁명으로 공업화가 시작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무역 항로가 열리고 물건이 풍부하게 보급되고 정치 체제가 뒤집어지고 예술 체제도 바뀌어져 갔습니다. 그러면서 부르주아가 형성이 되고 부르주아가 지배 계급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부르주아가 대단한 변형을 이룩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역사적 성취를 마르크스가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크스의 눈에 비친 성취자들은 여전히 착취자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저자들은 마르크스의 말을 언급하면서 계속해서 설명해 갑니다. 자본가가 등장하기 이전의 착취자는 귀족이라고 합니다. 귀족들의 우두머리는 왕입니다. 귀족과 왕들은 종교적, 정치적 환상으로 착취자로서의 지위를 포장했다고 마르크스는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포장은 왕권 신수설이라고 합니다. 왕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들을 왕으로 세웠다고 종교적으로 포장한 후에 절대 권력을 휘둘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크스는 종교적인 포장을 아예 없애버리고 대놓고 무자비하게 돈으로 착취하는 계급이 형성되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자본가, 부르주아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마르크스는 공산당 선언 제1장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중에서 심지어 가족관계 내의 가슴 뭉클하고 감상적인 베일을 찢어버린 뒤 가족관계를 순전한 돈의 관계로 돌려놓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족까지도 돈으로 해체한 진짜 나쁜 놈들이 부르주아라고 마르크스가 비난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을 들어보면 그럴싸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사실일까요? 저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부르주아들이 출현하기 이전에도 조선시대의 양반들이 첩들을 두어서 가족관계를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홍길동은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가족이 해체된 사례는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주아들이 출현하기 이전에도 이러한 일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마르크스는 산업혁명 이후에 일어난 부르주아들이 돈으로 가족관계까지 해친다고 비판했던 것입니다. 자본가가 만악의 근원인 것처럼 비난했습니다. 이 주장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는 나중에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저자들은 마르크스가 말한 착취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과거에 중국은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가난했던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하면서 공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중국에 돈이 없어서 미국과 일본, 나중에 한국의 자본을 차입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자본가가 돈을 보내서 중국의 노동자가 공장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은 돈을 댔으니 자본가이고 중국은 노동력을 제공하였으니 노동자가 되는 것입니다. 개혁, 개방하기 이전에 중국은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였습니다. 모 대통령이 대약진 운동을 벌일 때에 3,800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중국 농촌에서 굶어 죽을 수도 있었던 그 가난한 농민이 미국과 일본의 자본가가 세운 공장에 취직해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미국 자본가가 중국 노동자를 착취한 건가요? 아니면 도와주고 취직시켜 준 건가요? 저자들은 이 책을 통해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과 일본의 자본가들이 중국의 노동자들을 착취한 것일까요? 미제국주의자가 중국에 공장을 세워서 중국 농민이 공장에 취직해서 일하고 돈 벌고 집 사고 한 것이 착취한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국이 공산주의만 고집하고 있을 때는 가난하다가 등소평이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면서 무역을 시작하여 중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규모로 급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경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원인은 미국의 도움이었습니다. 중국산 제품을 미국인들이 많이 구입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중국 노동자가 만든 물건을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이 많이 사줘서 공산주의 국가가 발전하게 되었는데 과연 자본가인 미국이 노동자인 중국을 착취한 것일까요? 착취당하는 중국이 왜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장했을까요? 저자들은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선진국이 자본을 투자해서 만든 기술을 중국이 복제합니다. 복제할 뿐만 아니라 짝퉁을 만들어서 열심히 팝니다. 그러면 누가 누구를 착취한 것일까요? 미국이 중국을 착취한 것일까요? 중국이 미국을 착취한 건가요? 나보다 앞선 사람이 개발한 기술을 내가 정당한 값도 지불하지 않고 베껴 쓰면 앞선 사람의 노력을 내가 착취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은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 노동자의 나라입니다. 자본주의의 나라인 미국이 중국을 착취한 것일까요? 노동자의 나라인 중국이 미국을 착취한 것일까요? 김일성주의자들이 주체 사상파, 줄여서 주사파라고 하는데 이 주사파는 한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봅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들은 한국과 미국이 무역을 해서 2019년 자료에 의하면 한국이 200억 달러 넘게 흑자를 보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주사파의 관점에 의하면 식민지와 본국이 무역을 했는데 식민지가 오히려 엄청난 흑자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식민지가 제국을 상대로 200억 달러가 넘는 손해를 입게 만들었다면 대한민국은 정말 위대하고 신기한 식민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식민지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식민지하여 착취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착취당하는 식민지가 어떻게 세계 5대 공업국가가 되고 7대 무역국가가 될 수 있는지 저자들은 다시 묻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대한민국 성취는 마르크스의 이론이 틀렸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틀린 이론이 이 책을 쓸 2018년 당시 대한민국에 살아있다고 저자들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재벌 회장이 갑질했다고 비난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재벌 회장이 갑질하면 안 되죠. 동시에 편의점 알바생도 갑질하면 안 됩니다. 정규직 노동자도 갑질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 나라의 언론은 재벌의 갑질만 주구장창 반복해서 보도한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정규직 노동자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차별하는 것은 눈 감아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장면들이 마르크스가 지금 이 대한민국에 살아있다라는 증거로 저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산당 선언 제1장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중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근대의 국가 권력은 전 부르주아 계급의 공통적인 이해 관계를 관장하는 전담위원회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공산당 선언의 유명한 문구 중에 하나인데 이 말은 국가란 무엇인가? 부르주아 전담위원회다 이 말입니다. 부르주아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법도 만들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교육도 시키는 동아리 클럽이 국가다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저자들은 이 말은 사실 공산주의 국가에 딱 맞는 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자들은 계속 이어갑니다. 마르크스는 국가가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놓고 사유재산 제도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에서 모순점이 생긴다는 거죠. 국가가 없으면 사유재산 제도를 누가 철폐하겠습니까? 공산당 선언 뒷부분에서 마르크스는 사유재산을 없애려면 국유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토지 국유화, 삼성전자 국유화, 인천공항 국유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유재산을 철폐하면 공유재산이 되죠. 이 공유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에는 국유화를 말합니다. 국유화한다는 것은 개인의 재산을 국가가 몰수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국가는 누가 다스리죠? 공산당이 국가를 다스립니다. 공산당의 최고 지도자는 수령님이십니다. 처음에는 공산, 즉 모든 사람이 나누어 가지겠다고 시작하는데 마지막에는 수령님의 소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의 3분의 2가 영양실조 상태에 있어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한 끼에 5천만 원이 넘는 식사를 3대에 거쳐서 70여 년간 먹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르크스는 전담위원회를 자본주의 국가에서 찾았지만 오히려 공산주의 국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야말로 공산 귀족들의 전담위원회라는 것이죠. 공산당끼리만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이라고 저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르크스가 말하고 있는 부르주아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르크스가 정의하고 있는 것에는 많은 모순점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주간도 말씀이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